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정 토론자 5분은 김연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진행은 김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듣느라고 아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은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지정 토론을 하시는 이제 5분 선생님들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신 김관기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를 받으셨고 수원, 서울, 제주지방법원 등 이제 판사를 거치신 후에 이제 변호사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법학 석사를 받으셨고 서강대학교 교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하시고 한국법학원 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정영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정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저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이제 전경훈 부장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판사님께서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이제 수료를 하시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 판사를 거치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열라 메리마운트 로스쿨 방문과정을 마치셨고 지금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부장판사로 계십니다. 이어서 서울고등법원 이형준 사무관님을 소개해드리면 이 사무관님께서는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법원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셔서 법원에 들어오셨습니다. 1997년부터 민사재판 참여관, 형사재판 참여관 등기관 등을 이제 거치셔서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 소송수행 전담 전문관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신문의 박수연 기자님을 소개해드리면 박 기자님께서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법률신문사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 로펌 등 제야법교계를 이제 출입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법원 헌법재판소에도 출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토론 선생님들께도 이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시간이 한 10여 분 이상 지금 좀 지연이 돼서 부득불 토론 시간도 조금씩 좀 제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무관님 자료가 상당히 길게 돼 있던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일단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은 한 5분 남짓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또 저기 발표자들께서도 어떻게 대답을 하시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플로어에서 이미 질문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좀 길게 하는 건 조금 저희가 좀 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소개해드린 김관기 부협회장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기입니다. 저도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실무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정에 인치를 붙이지 않은 제소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건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실무가 배경이죠. 그리고 전자소송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인 듯합니다. 황당한 재판 마구 청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재판 서비스가 공짜입니다. 이게 재화에 비교해 보면은 재화를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경합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아무리 가져가라고 해도 희소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되는데 또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배급제로 제한을 둘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서비스는 상당히 관념적인 거라 다른 수요자들의 눈에 희소성이 직접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사회적 비난을 의식한다는 이런 자율적인 규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이니만큼 소송 제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말아야겠죠. 이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은 이미 인치의 부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1,000만 원 미만 0.5% 이렇게 갖고 아까 뭐 보면 뭐 1,000원이 기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최저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이 소액의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막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미흡해 보이는데 사실 인지 문제는 이거는 최대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역시 좀 장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의 가격을 부과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은 제소나 신청에 대해서는 이 기록을 이제 전자소송에서는 관념적으로 또 현재 그 종이소송에서는 실제로 조제해서 사건을 부여하여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 현재까지의 실무를 의식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라리 가는 방식이 나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으로 인식하는 이상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새로운 사건은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이 소액 사건에서 인지가 저렴한 현실에서 사실 이런 조치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력이 충분한 자라면은 인지가 억제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힘들겠죠. 그런 경우 공공의 서비스인 이상 일종의 배급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제출할 수 있는 소송의 건수를 뭐 연 3회, 2회, 5회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보면 평생 한두 번 하거나 말거나 하죠. 이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뭐 굳이 뭐 본인도 수고를 감내해야 되니까 제한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전자소송에서는 이거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불가피하게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해야 될 정도로 불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또 영업상의 채권을 소송으로 행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업상 기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징계를 통해서 아예 배제될 수 있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만 제기하여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럼 돈 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소비자에게는 소송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영업으로 소송을 많이 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실업에 종사하는 쪽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대부업이나 이런 쪽일 건데 이들은 사실 소송 대리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이 정신병리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남소를 빼고는 이 배급제 그러니까 개인이 제출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급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이제 이어서 발표자들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연세대학교 정영수 교수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전원의 정영수 교수라고 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을 좀 제한해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문으로 준비해서 자료집에 게시한 부분들 중에서 아마도 저에게 토론이 맡겨진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료집의 134페이지에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들께서 다루신 내용들은 이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근거 없이 제소를 반복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이제 전제로 말씀을 하셨고, 또 미국의 부당소송 인규제법에 의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해당 부당소송 유형에는 적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부당소송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모호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유형의 부당소송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또 다른 유형의 부당소송이라고 불리우는 전략적 봉쇄 소송, 줄여서 슬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청원권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관해서 이 청원권을 위축시키는 그런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88년에 법학을 전공하는 프린 교수하고 사회학을 전공하는 캐넌 교수가 함께 이 슬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슬랩이 부당소송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개념 정의를 하자면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정부, 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이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된 슬랩에 관한 논의는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특히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를 위축시키는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또 다른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의 행사와 청원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행사가 충돌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제 규율하고 대응할 것인지, 또 이효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논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자주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점차 그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슬랩을 방지 또는 이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슬랩의 전개 재미있는 흥미로운 전개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1단계의 모습은 시민이 청원권 그 밖에 최근에는 더욱 강조되는 것이 이제 표현의 자유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집회와 시위이고, 이러한 자유의 행사, 기본권의 행사를 상대방이 이제 정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주로 정부 이외에도 시민이나 또 단체들을 상대로 이러한 기본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정부나 시민단체가 바로 이제 기본권 행사를 한 시민을 상대로, 혹은 때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슬랩의 목적 자체가 바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형태의 일종의 이제 위장된 진정한 소송의 목적을 가리고 위장된 형태의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정치적 다툼에서 법적 다툼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또 법정지가 공공의 광장에서 법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쟁점이 시민들의 손해에서 제소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민사소송 절차 단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로는 미국 내에 설치되었었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가를 받고 승인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인들로 이제 구성된 시민단체와 일본인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글렌데일 시 측에서 방어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를 할 때 바로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법이나 또는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소 각하 신청이라는 소송 절차 내에서 조기에 이러한 소송을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연방 민사소송 규칙에 있는 소각하 신청이라든가 또는 불필요한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삭제 신청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 이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소 각하 신청, 그다음에 민사소송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삭제 신청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방어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던 것이죠.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러한 슬랩에 대한 방지나 금지를 위한 피고 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엔타이슬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연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도 그렇고 각 주에서 제정한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법을 연방 차원에서 입법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꽤 오래 전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정부 측에서 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슬랩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소송이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강정마을 사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였던 것이 지금은 이제 시민 단체와 시민들 간의 관계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응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간단하게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소송의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해 보면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당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나 규제 방법을 단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발표자들께서 명백한 부당소송의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성 민원과 같은 형태로 명백하게 부당함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다양한 형태, 즉 명확하게 부당함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 즉 감추어지거나 숨겨져 있거나 위장된 형태의 부당소송들을 가려내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당소송 행위를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판례를 받아들여서 국내에서도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그러한 부당 소송들을 제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송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정당한 소송과 또 부당한 소송을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 봉쇄 소송뿐만 아니라 앞서 발표자들께서 강조하셨던 그러한 부당 소송의 형태, 즉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어떤 민원성의 소송 형태들을 모두 포섭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입법들이 이제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나 또 중간 판결을 활용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같은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미국 제도를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부당 소송에 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전경훈 판사님의 그 토론을 들어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이제 그 발표자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릴 게 뭐냐면,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특이하게 질문보다는 주로 이제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답을 해주실 분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따가 이제 그 발표자 세 분께 제가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제 이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답변 겸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 못하신 부분이나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전경훈 판사님, 부장 판사님께 토론을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 전 판사님의 경우에도 좀 연구를 너무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조금 부탁드릴 거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발표자들 하신 그것보다는 전 판사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의견이 좀 뒷부분에 많이 정리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훈 판사입니다. 일단 오늘 토론의 주제는 협의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인 것 같은데요. 다들 지적해 주셨듯이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이 많아질수록 이제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저해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제 지출되게 되면서 통상적인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의 그 재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 소설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본론 부분을 좀 넘어가서 정승현 판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직권남용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하면서 좀 겪었던 그 경험과 의견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판 청구권은 이제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제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 청구권이 남용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발표문, 정승현 판사님 발표문 중에 이제 법원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 부당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그 전자 변론병합, 재배당, 전자기록화 명령 등 내용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법원에서 아마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서 하나의 목차를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한 당사자에게서 부당 소송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 제기된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가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관한 판단을 일단 어느 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북부지방법원에서 2020년경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표에 기재되신 그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많은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판사들끼리 모여서 누가 대표로 이제 피고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농담을 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 배치된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과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사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은 부당소송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소송이 인지와 송달료가 지금 납부가 되지 않고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훌륭하게 일단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장 각하 명령과 무변론 소각화 판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장 각하 명령은 사실상 이제 인지 보정 명령과 이제 보정 명령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듯이 소송 구조와 관련해서 좀 활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일선에서도 소장 각하 명령으로 이제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말씀 주셨듯이 이제 소각화 판결로 이제 많이 무변론 소각화 판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변론 소각화 판결에서는 다만 이제 송달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 일선 법원에서는 송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결문을 송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중앙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아마 무변론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인데요.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의 정지 말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일선 법원에서는 뭐 좀 생각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 발표자께서 일단 효율적으로 일단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효율성 있게 적절한 대책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예규 등의 보완을 통한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의견을 제가 기재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입법적 보완을 통한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접수 확인 절차 및 선지급 인지를 입법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접수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이라는 이제 좀 절차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이 접수 담당자의 권한이 이제 어디까지로 정해질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게 뭐 지금 주신 대로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소장 등의 제출 시기는 접수 확인 때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접수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서 전자문서가 제출된 대로 소급해서 봐야지 기간 준수 등의 일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소액의 선지급 인수를 좀 납부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도 꽤 설득력이 있고 부당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구조를 함께 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변론 소각화 판결하는 경우에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입법을 주셨는데요. 일단 무변론 소각화 판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고 현 상태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재영 판사님께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안과 그다음에 무변론 각하 판결할 경우에는 송달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제 심급의 이익이 좀 박탈될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저는 지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송달을 생략하는 방법은 어떨지 하는 부분이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과태료 입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민사소송법상 소송 금지 명령 제도를 입법하자라는 의견이 주셨는데,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부당소송 제기하시는 분들을 사건을 경험을 해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답답함과 한숨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뭐 깊이 고민을 해본 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부당소송이 제기가 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소장 각하 명령을 할 것인지, 소각화 판결을 할 것인지, 거의 세 가지로 지금 압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과 소장 각하 명령은 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소송 구조와 관련해서 항고와 재항고가 계속 남발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각화 판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달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송달 없이 판결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저는 입법론적으로 이제 해결을 굳이 하자면 결정으로 이제 소각화 결정으로 종국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각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뭐 피고에게 송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예, 그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 의견인데, 다만 우리 지금 법률상 결정으로 이제 종국되는 경우에는 뭐 법원에서 보내는 화해 공고 결정이나 강제 소송 결정 같은 것들은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이 되는 결정이고요. 당사자가 서로 이제 법원에 나와서 그렇게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종국되는 결정이고, 이송 결정 같은 경우에는 겨울 다른 법원에 가서 다시 종국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 결정인데, 이게 소장 각하, 그러니까 소각화 결정이라는 게 종국적인 결정으로 이제 법원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한데, 조금 연구를 통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이 부분은 이따가 그 정 판사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서울고등법원 이형준 사무관님께 이제 좀 부탁을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러나 조금만 정리를 해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영준 사무관입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는데 그 4장짜리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2가지 실무를 좀 접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원 공무원으로서 이제 부당속 그 재판 사무를 이렇게 담당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그 법원과 관련된 국가소송, 그다음에 행정소송 사건의 어떤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 직원으로서의 입장과 그다음에 소송 당사자로서의 입장, 그 두 부분을 해서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어떤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부당소송의 어떤 특징과 어떤 영향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나홀로 소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님이 선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청구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리고 주장도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또 방대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산만합니다. 대부분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비용 자체도 소송 구조에 이제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당연히 보정 명령이 많이 나가죠. 그런데 그 보정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그렇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본안에 이제 부수하는 신청 사건들이 많은데, 뭐 기피라든가 이송, 뭐 소송 구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재판을 이제 뭐 기각이라든가 뭐 각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불복하는 건 당연시 여기고, 이마저도 이제 소송 구조에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은 본안 사건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어떤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은 쟁점하고 관련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제지를 해도 제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증거도 뭐 미리 제출하면 좋은데 뭐 법정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출됐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제출돼서 굉장히 그 재판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변론 녹음 신청을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하는 목적이 어떤 그 변론의 어떤 그 진실성이라든가 진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변론 시간도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재판 절차에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들께 어떤 그 심정에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법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화를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항의하거나 뭐 모욕적인 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빈번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장시간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연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재판부에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 구성원이 있는지 그런 걸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층 더 나가서 이제 문건을 이렇게 제출하는데 그 문건에 굉장히 비난하는 문건들이 많습니다. 뭐 판사님도 비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들도 이렇게 비난하는 문건이 있고 또 뭐 전화 같은 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감사 부서에 이렇게 진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신문고 법원에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접 경험한 건데 형사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재판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로도도 가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 관리를 이제 법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게 충실한 사건 관리에 좀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그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절차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친절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당소송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 입장,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하는 입장, 모든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부당소송 사례를 한 4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접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진행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이미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보시면은 이제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전체가 다 대한민국인데 첫 번째는 약 한 달 사이에 16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은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 이제 검찰에서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미국 기관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 뭐 국민신문고 처리 결과, 국가인권의 답변, 뭐 검찰의 범죄인도 처분, 불기소 처분, 그것과 관련된 이제 법원의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청구 원인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송 비용은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수행자의 어떤 소송 수행 행위 그 부분도 잘못됐다. 공무원의 어떤 위법 행위다. 그러면서 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정말 무모한 소송이 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종 문건에 소송 수행자를 이제 비하하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이게 이제 행정소송 사건이었는데 그 행정소송 사건에서 그 피고 보조 참가인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심, 2심, 3심 갔다가 파기돼서 2심으로 갔다가 파기 후 3심 갔다가 또 그 3심에 대해서 파기 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고 또 환송 후 제3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라든가 적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 재판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이건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건 판결이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소송 수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응소를 당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록을 다 봐야 됩니다. 이게 부당소송인지 아닌지는 그걸 전부 다 읽어봐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소장을 받으면서 이게 부당소송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좀 소비한 게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허탈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또 관련 법리까지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당소송을 이제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소송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 자체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패소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제 소송 비용 부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프리하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 부담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판결이 끝나면은 또 다른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무효 확인, 그다음에 그 무효 확인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과 대법관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접수되고 2년 4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4개월 후에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인지비용 미납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계약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판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보정 명령이 다시 1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지 첩부 관련 규정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이렇게 소요된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게 소장이 들어왔는데 소장이 134면입니다. 그리고 준비 서면이 125면, 서증이 1호증부터 65증까지인데 그 호증마다 문건의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잘 열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응소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고, 또 근거 없이 이제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님을 이제 이렇게 피고로 지정했는데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을 했더라고요.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소송이 끌어들여서 좀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번째 사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불만을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서 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좀 억제 수단이 저는 그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부담 제도, 그 다음에 소송 비용 담보 제도, 그리고 이제 실체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부당 소송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틈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소가가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인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액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다투는 것은 한 10억 정도의 다툼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걸 다 읽어봐야 되고요. 500만 원 청구하는데 방대한 양의 어떤 소장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증거 신청을 무분별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일반 뭐 한 100억짜리 청구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 미납하면서 이제 소송 구조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송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다수해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소차가 각하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지 보정을 안 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또 반복적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송 비용 부담인데, 여기 이제 변호사 보수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당 소송에 자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상대방 변호사가 이제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이제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선임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가가 이제 1억이면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 보수가 이제 소송 비용이 산입되는 이제 그 한도가 있는데, 신급별로 74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변호사 보수가 그게 지금 현실화돼 가지고, 원래 1981년도에 이게 이제 그 규칙이 마련됐는데 그 이후에 5차례 개정되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낮추는 그 별로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 이제 부담 담보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 같아요. 이게 담보제도 제공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판사님들이 잘못하면 또 재판 청구권 침해됐다고 하면서 또 소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사님들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소송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부당소송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담보 제공 신청을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 명령 신청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먼저 좀 지휘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검찰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담보 제공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용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게 각하된다 하더라도 소각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부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확정 판결을 받는 쪽으로 이제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법리로 보면은 인정되기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그 접수 단계에서는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은 서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접수를 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들은 것은 일단 접수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이제 뭐 소액 한도에 납부하자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국가소송 같은 경우, 뭐 개인이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경우는 바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금액이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특히 이제 뭐 제소 기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제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접수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 신청을 제한하는 대상 사건, 대상 신청, 그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과태료 부과 부분, 아까 프랑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좀 그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당 소송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입증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좀 서액이라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환시켜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준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 오늘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소권 남용 문제가 실감나게 돌아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법률신문의 박수연 기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발제자님 비롯해서 토론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과 관련해서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몇 해 전에 서초동 소송왕으로 불리는 A씨가 낸 수천 건의 소송으로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연감 통계 중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나 각하 건수나 비율, 민사사건 파기율 등에 영향을 줬는데, 당시 2019 사법연감에서 2018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상고심이 전년 대비 24%나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 A씨의 사건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추가로 확인을 했더니 A씨가 상고한 민사 사건은 2017년에만 2,191건에 달했고 2018년에는 6,131건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대법원이 특정인의 무차별 소제기 등 이제 통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법연감에 설명을 덧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소권 남용의 규모는 굉장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악성 민원인들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그 대신에 소송 구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송 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 항고를 하는데, 이때 항고를 위해서 다시 소송 구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수를 모두 합하면 수백 수천 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당 소송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판 청구권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의 소재기를 막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 부당 소송까지 처리하기는 이미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법관 정원은 3,214명인데 2020년 새롭게 접수된 사건 수는 1,883만 건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다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님 말씀처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서 이제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원이 이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을 정상적인 심리를 통해서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발표자님들 말씀처럼 사후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부당소송을 할 경우에 이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하면서 많은 판사님들께 좀 의견들을 많이 여쭤봤었는데 업무하시면서 정말 뭐 한 분이 수백 건의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봤고 좀 이런 거는 국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가 왜곡되면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된 학술대회를 토대로 하루빨리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저 부당 소송에 관한 그 직접 느끼신 사항하고 이제 대책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분의 이제 그 토론에 대해 가지고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승현 판사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역시 또 시간 자체가 지금 조금 쫓기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가급적 압축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토론자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그 김관비 변호사님께서 이제 배급제, 소송 배급제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제한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가라는 점이 저는 사실 조금 많이 걸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분쟁이 없이 평안하게 시기를 보낼 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이제 분쟁을 많이 겪는 좀 그런 시기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때에 이제 소의 개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당하다 아니다 여부를 이제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적 공감대를 얻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소송의 수는 굉장히 많아도 그 소송이 사실 다 이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청구가 다 정당한 권리이고 다만 관련 당사자가 많아서 이제 소송의 개수가 많아지는 걸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들었던 자료 중에서 이제 연 1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사실은 부당 소송이 아니라 실제 그 관련된 그 사건 자체가 워낙에 분쟁이 복잡해서 그렇게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과연 배급제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영수 교수님께서 사실 이 슬랩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관련된 글을 나중에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슬랩이 부당 소송의 이제 유형에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이런 여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말하는 부당이 어떤 의미의 부당인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그런 점에서의 부당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 논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어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논의, 쟁송에 관한 그 부당인지 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요런 류의 사건은 지금 약간 행정 재판 쪽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재판하고 이제 국가 배상 쪽하고,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 손해배상 쪽하고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가장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부당소송을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경훈 부장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놓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일일이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대응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이 소장 각하 명령과 소각하 판결을 중에서 어느 쪽을 밀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부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장 각하 명령은 보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소각하 판결은 송달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사실 현재 입법적인 개정이 없이는 조금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 각하 명령이 결국은 이제 법원의 재판장 혼자의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냐. 하지만 소각하 판결은 어쨌든 법원이 권한 청구권에서 어쨌든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판결을 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고, 그래서 이제 송달제도로 손을 보고 송달이 뒷받침된 소각과 판결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송달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공시송달의 형태로라도 송달을 하자는 안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부장님께서는 심급 이익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1심 판결이 결국은 이제 소각화 판결이거든요. 부당소송으로나 소권남용이나 소각화 판결이어서 피고에게 사실 항소 이익 자체가 있는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송달을 아예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송달이 안 된 상태로 이게 원고 혼자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은 진행되는데 피고가 언제든지 그럼 심급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사실 항소 그 단계에서 뭐 이런 고민도 사실 됐었고 하다 보니까 송달을 안 하고 진행, 그게 적법하게 절차가 넘어간다는 건 아직 저는 조금 그 관념이 깨지진 않았어서 그래서 공시송달이라는 형태를 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장 각하 명령의 사유에 아예 그냥 소권남용을 넣는 게 제일 확실은 하죠. 보정 필요 없이. 그러니까 소장의 기재만으로 소권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 재판장이 소장 각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만, 굳이 발표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당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재판장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이론적인 가장 원론적인 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은 약간 형식적인 판단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 제가 소장 각하 명령보다는 소각하 판결, 소장 각하 명령보다는 소각하 판결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가닥을 사실 잡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확인과 관련된 이제 기간 준수 문제는 이 부분은 뭐 제가 정책연구원 내에서 회의를 할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접수되기 전에 제출된 시를 소급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이영준 사무관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제안을 드렸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웠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변론 소각과 판결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변론 항소각과 판결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당 개별 법률 규정에서 넣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장님께서도 조금 벌칙 뒤에 아예 일반 규정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도 해주셨고, 이영준 사무관님께서 지적하신 바시피 이 부당소송의 형태가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고 있고, 사실은 실질 심리를 들어가서야 비로소 부당소송이라는 게 좀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 규정처럼
이렇게 소권 남용이나 항소권 남용한 경우에 법원이 이제 과태료를 명할 수 있는 것처럼 아예 일반 규정을 두는 것도 굳이 소각과 판결을 할 때 제한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중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담보 제공 명령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무변론으로 바로 각하 판결을 소각과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약간 이제 전초기지 같은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자체로 확 청구의 이유 없으면 알겠는데 이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당 소송인가는 좀 애매한 상황에서 바로 인제 소권 남용이다라고 인제 무변론 소각 판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경우에 고 중간 단계로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에 인제 그 소각 판결을 한 형태로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네 특이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내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손해가 무엇이며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무당 소송의 그러니까 피고가 됐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원고로 나설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론이 유리하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뭐 원고 패소로 끝났는데 손해가 뭐 얼마나 발생한 것인가. 그래서 사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사무관님께서도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크게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요것을 과태료 영역으로 끌고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 사무관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인제 아까 정 부장님하고 이영중 사무관님 말씀을 듣고 과태료를 무변론 소각하나 무변론 항소 각하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쪼끔 일반 규정으로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박수영 기자님께서 인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A씨 사건을 보신 것 같아요. 예. 이 모든 논의에 사실 촉발이 되는 그런 분이신데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규모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에서 이제는 그분을 거쳐간 판사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면 나도 그 사람 사건 해 봤어. 나도 그 사람 사건 해 봤어."라는 그런 수준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단순히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이제는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좀 차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어서 제가 사실 이 발표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계정 교수님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5분 토론 정말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토론을 하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단상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시대적인 발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거에는 법원에 대한 액세서빌리티, 즉 법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사실은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데 있는 거고 이제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의 질서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대한 액세서빌리티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굳건하게 자리가 잡힌 상황에서는 종전 논의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도 재판의 질을 추구해야 되고 재판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전된 사법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 문제에서 결국에는
부당소송에 대한 규제가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인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5분 토론 과정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는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김강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소재기 남소와 관련해서는 정말 자율적인 규제 장치가 작동되기 어렵다. 이건 정말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현수 교수님께서 정말 그 부당소송의 그 다양성,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 봉쇄소송 그런 것도 부당소송의 한 예로서 잘 언급을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경훈 부장판사님께서는 이제 법원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들은 단상은 결국엔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건이 법원에 있으면 있을수록 즉 법원에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있으면 있을수록 이로 인한 고통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통은 일선 판사님들은 데스크에 올라올 때까지 잘 몰라요. 그럼 대부분의 고통은 누가 갖고 있느냐?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쯤은 법원이 짚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정경훈 판사님 말씀이나 또는 또 우리 이영준 사무관님 말씀이 상당히 저는 좀 와닿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자체가 법원에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대응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는 아예 소재기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 각하 명령이라든지 소각화 판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있는 이 사건이 있는 시간이 짧질 않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법원 직원분이나 판사 이런 법관이 당하는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이제 HC 말고 제대로 부당 소송을 제기하는 지능적인 분들도 꽤 있어요. 정확하게 청구 취지 청구원이 잘 쓰고 그렇지만 잘 보면 이건 부당 소송인 거.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 말한 일선에서 생각하는 대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소송 비용 부담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좋은 제도이지만 결국은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영준 사무관님 말씀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수영 기자님께서 일선에 판사님들 뭐 얘기를 잘 이렇게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잘 전달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정말 질 높은 재판을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다짐을 수천 번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당소송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면 그 의지가 확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모로 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재판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사실상 약간씩 상쇄될 수 또는 꺾일 수도 있는 제가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부당소송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는 이건 좀 공해다.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저희의 이 토론이나 발표가 시발점이 돼서 합리적인 대안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황정은 변호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토론자분들과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법원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프랑스에서는 최고재판 대법관들도 1년에 한두 달 이상은 휴가도 가고 근무 조건도 좋고 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휴가도 가고 하지만 그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서 그 탈사법화라는 연구를 10년 이상 장기간 착수해서 그 법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부당 소송에 관한 대응입니다. 앞으로 법원과 국회는 그 법원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또 법원과 관계된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이 변호사들이 업무를 잘 처리하면 상당 부분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파기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1유로 과태료가 있었던 겁니다. 왜 저는 대법원 파기원 판사가 1유로의 과태료를 내렸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이걸 깨달았는데 만약 1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다면 이 소송의 상고는 부당한 것이라는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실무에서 부당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부당한 소송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이 행위, 이 소송 행위들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송의 인용 결과에 따라서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고 판결 이후에서는 어디서도 원고나 피고,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들이 성실하게 수행했다,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를 풀어간다면 법원의 업무는 한층 경감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지정 토론자 5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플로어에서 그 질문을 한번 해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띄워지겠습니까? 제가 그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발표 잘 들었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이분이 아마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당 소송인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해당 소송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그 절차가 있는지 이제 신문 절차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고 또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스테이트 코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코트 같은 이제 상급심 법원에서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지만 사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교수님하고 황 변호사님께서 좀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이제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는 영국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나라에서 이제 아마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발표문에도 썼지만은 발표문에 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이코트가 하는 경우가 있고 코트 오브 어필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신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싱가포르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모델인 영국과 상당히 근접해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상급심 법원. 네. 그래서 발표문의 그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관할 법원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각 제한된 소송 금지 명령이냐 확정된 소송 금지 명령이냐 일반 소송 금지 명령에 따라서 다 관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는데 이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그 상급법원 조직법 42조에 규정된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것만은 이제
고등법원이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신청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상급법원만 하도록 그 부분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도는 이제 영국에서도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다양한 소송금지 명령을 만들면서 이제 각급 법원이 그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관할을 좀 확대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변호사님, 잠깐 코멘트 하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소위 그 지정 토론자들의 이제 토론과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질문까지 이제 모두 대답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거는 지금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 뭐 한 1분 내외로 짤막하게 예. 시간이 조금 이 교수님. 예. 그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저희 논의가 사실 입법에 관한 논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대법원도 사실은 결정이나 판결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의 1조에 보면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소송 수행을 하라는 게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위반된 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의 이제 법원의 어떤 권한 그런 것에 입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로서 적절한 제시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영국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는 그러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의해서 일정한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계기를 통해서 뭐 대법원도 약간은 종전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약간은 전향적으로 좀 바뀔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워낙 또 민감하고 또 법원이나 이제 학계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여서 아주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정승현 판사님, 이계준 교수님, 황재원 변호사님 세 분께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김광기 부회장님, 정명수 교수님, 정용훈 부장판사님, 이영순 사무관님, 박수현 기자님께도 심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발표의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제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우리 법원이 속권의 남용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